심리학 개론 제6장 학습과 행동. 학습이란 경험에 의한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 다시, 경험에 의한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로 정의된다. 이것은 적응성, adaptability하고 관련된 건데, 학습을 통해서 사고와 언어, 동기와 정서, 성격과 태도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다. 학습을 통해 사고와 언어, 동기와 정서,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다. 학습은 곧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하는 것은 행동이고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험이다. 학습은 변화의 원동력이며 학습 이론에서는 적응적인 것이든 부적응적인 것이든 우리 인간이 나타내는 모든 행동을 학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성격, 기질 이런 것들보다는 외적 환경과 경험의 배치를 강조한다. 이 학습과 행동의 장에서는 여러 학습 이론 중에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연합주의적 이론인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기능주의적 이론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인지적 이론에 속하는 반두라의 관찰학습, 그 다음 퀘러의 통찰학습, 그리고 정보처리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과 변화. 내가 나 자신 또는 나만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중에서는 타고난 것과 경험에 의한 것이 있다. 가령 머리카락 색이나 인종, 피부색 이런 것은 타고난 것이지만 비가 오면 부침개가 먹고 싶고 날씨가 으슬으슬하면 얼큰한 동태찌개가 그리운 것은 경험에 의해 집적된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화해 가는데 그 변화의 큰 축은 발달과 학습이다. 참고로 이 발달에 대해 헐록은 크기, 비율의 변화, 특질의 획득, 상실, 소멸이라고 했고, 코프카는 양적, 질적 변화에 대해 언급했었다. 어쨌든 변화의 큰 축은 발달과 학습이다. 이 중 학습은 경험에 의한 것으로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외모마저 외국인과 비슷해지는 것에서 우리는 경험의 위력을 알 수 있다. 나중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생활에 걸리적거리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나쁜 것도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 라는 말처럼 마냥 순진무구한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부모의 태도에 따라 떼쓰기가 늘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움츠러들어 고분고분해지기도 한다.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학습이론은 그 경험이 어떻게 형성되고 축적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학습이론은 인간의 경험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경험을 어떻게 배치하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적응 행동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경험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를 다루는 매우 실제적이고도 유용한 분야이다. 학습 이론에서는 적응적인 것이든 부적응적인 것이든 우리 인간이 나타내는 모든 행동을 학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성격, 기질 이런 것들보다는 외적 환경과 경험의 배치를 강조한다. 이와 같이 학습 이론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법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또한 바람직한 것의 학습만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즉 적응 행동이든 부적응 행동이든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학습 이론은 가치 중립적이다. 기능주의 이론, 스키너, 제임스 엥겔, 듀이, 기능주의 이론, 그 다음 파블로프, 연합주의 이론, 그 다음에 반두라, 관찰,
퀘레, 통찰과 관련되어 있는 인지이론, 신경생리학 이론, 진화론, 이런 것들이 학습이론에 있는데, 여기서는 연합주의 이론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광고, 공포, 성도착, 혐오치료, 이런 것들과 관련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기능주의 이론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그러니까 동물사회 훈련, 자기 통제, 망상, 환각, 자해, 창의성, 이런 것과 관련있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인지이론에 해당하는 반두라의 관찰학습, 퀘러의 통찰학습 및 정보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자, 학습의 정의와 의미. 자, 학습이란 경험에 의한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로 정의된다. 학습은 곧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하는 것은 행동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험이다. 학습은 변화의 원동력이며 반사, 고정행위 패턴, 일반적 행동 특질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 반사, 고정행위 패턴, 일반적 행동 특질, 이런 것들의 특성과 차이를 보면, 일단 반사는 형태, 빈도, 강도, 발생 시기. 다시 형태, 빈도, 강도, 발생 시기, 이런 것들이 거의 고정된 상동적 행동이 반사이다. 둘째, 고정행위 패턴, Fixed Action Pattern, FAP, 고정행위 패턴이란 과거에는 본능이라고 불렸던 유전에 기초한 행동이 이제 고정행위 패턴이다. 방출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FAP, 고정행위 패턴은 반사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일반적 행동 특질, General Behavior Traits, 이 일반적 행동 특질 중에서 어떤 것은 과거의 본능으로 분류된 적도 있지만 고정행위 패턴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고정행위 패턴은 특정한 방출인이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데 비해서 이 일반적 행동 특질, 이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가령 공격 행동을 유발하기 쉬운 혐오 자극의 경우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욕설, 찬물 세례, 무더위, 이런 것처럼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개체가 공격을 나타내는 행동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방식이 고정행위 패턴이라면 전기 충격을 받은 쥐가 나타내는 공격 행동은 일반적 행동 특질이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천적 기제인 자연선택은 자연에 적응하여 생존하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자연선택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은 너무 느리고 진화에 따른 변화는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다. 개체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그 개체의 현실적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그 조상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변화에 당장 대처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학습은 내가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눈에 띄는 특성 중 하나는 변화의 가능성 또는 학습의 가능성이다. 만년 건설 엔지니어인 벌이 지은 벌집은 수천만 년 내내 그대로인데 비해 인간은 태어날 때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아기에 불과하나 성장하면 장차 정글의 왕인 호랑이까지도 우리에 가두고 산더미만한 코끼리를 끌고 다니며 하늘을 향해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뚜렷한 특성이자 그 자체가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학습 능력을 통해 인간은 어떤 상황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며 적응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은 우리가 처한 물리적 환경을 수정할 힘을 준다.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 유일하게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에 살고 있는 기이한 존재이다. 다음, 인간의 학습과 동물의 학습. 왜 학습 실험에서는 주로 동물을 사용하며 과연 거기서 발견한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학습 이론이 그 목적이 인간의 학습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학습 실험에서는 쥐나 비둘기를 사용하는 것인가? 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동물 연구의 결과는 동물에 대해 알려줄 뿐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라면서 인간은 쥐나 비둘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물론 일반화할 때 충분히 조심해야 하고 다른 지지 증거가 필요하지만 그렇다 해도 동물 연구는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다. 가령 비둘기에게 읽기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연구는 거의 모든 아동에게 읽기를 가르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인간은 비둘기보다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만 찾는다면 새머리도 배운 언어를 아동이 배우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 두 번째, 동물 연구는 단지 이론가에게 유용할 뿐이고 실용적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하지만 공포증, 우울증, 자해행동, 난독증, 과잉행동, 정신지체, 자폐, 뇌손상, 뚜렛증후군 등 많은 장애에 대한 치료는 동물 연구로부터 개발되었다. 또한 동물 연구 결과는 아동 양육, 교육, 사업 등에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 즉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동물 권익보호 관점에서 동물을 실험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식탁에서 먹음직스럽게 요리된 각종 동물을 먹는 것은 윤리적인 일인가? 마술가에게 말을 함부로 탈 권리가 있는가? 서커스에서 동물에게 부상의 위험이 큰 장애물 넘기기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물을 사용하는 이유, 이 학습에 있어서 동물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면, 첫 번째,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면 유전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유전은 행동 변산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천인데, 실험 동물의 경우에는 유전의 영향이 통제된 전문적 회사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유전적 배경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면 학습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 인간 피험자의 경우는 개인만의 독특한 학습 경험이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실험자는 실험 동물을 통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학습 경험의 영향을 본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함으로써 윤리적 이유로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여러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동물을 실험에서 사용하는 이유 세 가지, 유전의 영향 통제, 학습 경험 통제, 그 다음에 윤리적 이유로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여러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다음, 고전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 이 애완견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밥그릇을 두드리기만 해도 개가 달려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어린 새끼였을 때는 그 소리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더라도 주인이 먹이를 주기 전에 찌그러진 양분을 수저로 늘 두드리면 바둑이는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며 귀를 쫑긋 세우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달려오게 된다. 이것이 일상적 조건반사의 예다. 이와 같이 조건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유기체가 생존할 확률을 크게 높여준다. 파블로프가 말했듯이 멀리서 들리는 호랑이의 포효소리와 어렴풋한 흔적에 공포 반응을 나타내는 사슴은 자기 목에 이빨이 들어올 때 공포 반응을 나타내는 사슴보다는 더 오래 살아서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더 크다. 파블로프에 따르면 반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무조건 반사, unconditional reflexes.
you are. 무조건 반사. 이것은 선천적이고 영구적이며 거의 모든 동물에게 나타나며 개체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 무조건 반사는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자, 무조건 반사는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고춧가루는 침의 분비라는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이다. 다음 둘째, 조건 반사, conditional reflexes. 이 조건 반사는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비영구적인 반사이다. 이러한 심적 반사는 경험에 의존하며 개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조건 반사는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종소리는 침의 분비라는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이다. 참고로 고전적 조건화의 4가지 요소,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반사에 이제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 US와 UR. 무조건 자극은 어떤 학습 경험이나 사전 훈련이 없는데도 유기체로부터 특정한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자극. 이 무조건 자극인데, 고춧가루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무조건 반응, unconditioned response, UR. 이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자극에 대해 자연히 일어나는 생득적 반응이 무조건 반응이다. 예를 들어 이제 침의 분비를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 반사에는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 있는데, 이 조건 자극, CS, conditioned response, 이것은 원래는 중립 자극이었는데 학습 경험에 따라 조건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게 된 자극. 조건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게 된 자극이 조건 자극. 딩동댕 소리. 그리고 조건 반응, CR, conditioned response. 이것은 조건 형성의 결과로 조건 자극에 대해 학습된 반응이 조건 반응이 되겠다. 침의 분비. 다시 무조건 반사의 2가지,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 그리고 조건 반사의 2가지,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 이것들이 고전적 조건화의 4가지 요소가 됩니다. 1904년 소화생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파블로프는 동물의 침 분비선에 보이는 적응 능력에 감탄했었다. 타입은 딱딱한 먹이를 주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기가 많은 먹이를 주면 거의 나오질 않는다. 또한 먹을 수 없는 것을 주면 뱉어내는데 필요한 만큼만 나온다. 그래서 구슬을 주면 거의 나오진 않지만 까끌까끌한 모래를 주면 많이 나온다. 이것을 보고 파블로프는 침 분비선에 일종의 지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침 분비선은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침을 흘리기도 하는데, 그는 이것을 심적 분비, psychic secretion 이라고 지칭했었다. 심적 분비. 그의 고전적 조건화 연구는 이러한 심적 분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중립자극이 어떻게 반사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가에 흥미를 갖게 된 파블로프는 종소리가 모기와 연합되면 어떻게 침 분비를 유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연구를 했다. 그 산물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인 것이다. 그는 조건화 과정에서 유기체의 행동과 무관하게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제시했고, 침 흘리기나 또 눈 깜빡이기와 같은 반사 반응을 사용했다.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중립자극인 종소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인 먹이, 종소리와 먹이, 그 다음에 무조건 반응인 침 분비, 이 관계다. 이런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 이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 즉 종소리는 이제는 더 이상 중립 자극이 아니고 조건 자극이
된 것이다. 이름으로써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로 이것은 이제 획득이라고 하는데 acquisition, 중성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연합해서 조건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다. 대체로 0.5초 사이에 제시하면 되고, 비교할 개념으로 조작적 조건 형성은 강화된 반응이 증가하는 것이 획득이 된다. 이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에 뒤따르면, 다시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에 뒤따르면 조건 자극이 나중에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 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참고로 단기 0.5초 지연 조건 형성, 그러니까 단기 지연 조건 형성 0.5초, 이것이 흔적 조건 형성보다는 연합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맛 혐오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taste aversion learning,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의 간격이 어떤 몇 초 혹은 몇 분인 게 아니라 몇 시간 혹은 하루가 지날 정도로 길어도 학습이 가능한 것,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맛 혐오 학습. 보통 이제 0.5초인데 이거는 몇 시간 혹은 하루 뭐 이렇게 지나도 학습이 가능한 것이 이제 맛 혐오 학습이 됩니다. 다음 고전적 조건화의 특성. 소거, 자발적 회복, 일반화와 변별, 고차적 조건화, 이런 것이 고전적 조건화의 특성이 되겠는데,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소거, extinction 이란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 주면 유기체가 보이는 조건 반응이 감소하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소거입니다. 무조건 자극이 뒤따르지 않으면 조건화가 와해되어 이전에는 반응을 일으켰던 조건 자극이 다시 중립 자극으로 돌아가게 된다. 만약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조건 자극인 종소리만 들려주고 더 이상 고깃가루를 주지 않으면 개는 종소리를 듣고도 침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거가 되었다고 해서 조건 반응 자체가 소멸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조건 반응이 소거된 파블로프의 개에게 조건 자극인 종소리를 갑자기 들려주게 되면 개는 또다시 침을 흘리게 되는데 이것을 자발적 회복, spontaneous recovery라고 한다. 이는 소거와 망각을 구별짓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자발적 회복은 소거와 망각을 구별짓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 자발적 회복이란 반응이 소거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건 자극을 제시하면 피험자나 피험동물이 소거되었던 조건 반응을 다시 보이는 현상이다. 즉, 소거는 조건 반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있는 repression,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익혔던 내용을 한동안 잊어버렸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 문득 떠올리게 되는 것에서 보듯이 이 자발적 회복은 학습이 비교적 영속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 일반화와 변별. 인종 편견, 이런 것을 일반화의 한 예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군인이 숲처럼 꾸미는 위장술, 이런 것도 일반화 원리에 근거한 적응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학습했던 것과 똑같은 환경에 적응하는 데만 도움이 된다면 적응적 기제로서의 학습은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학습된 행동이 훈련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까지 적용되는 것을 일반화, generalization 또는 자극 일반화라고 한다. 이 일반화 혹은 자극 일반화는 자신이 학습한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의 조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가령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것은 공포 반응이 일반화
된 것이고, 동태찌개를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 고생했던 꼬마 철이가 생선구이마저 싫어하는 것도 일상적 일반화의 예다. 일반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가령 수학의 기본 원리와 공식을 이해한 후에 응용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쌓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공식을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까지 일반화하면 문제가 된다. 여러 자극 및 상황의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어디까지는 일반화하여 학습한 대로 행동하고 어디인가에서부터는 다르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자극의 차이를 지각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변별, discrimination이라고 한다. 노란 셔츠를 즐겨 입는 노란 셔츠 사나이와 이제 막 사귀게 된 여친은 초기에는 노란색 계열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점차 둘의 사귐이 진행됨에 따라 이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가 즐겨 입는 노란색과 그 이외의 색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변별이 가능해지면 학습자는 학습한 행동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다. 가령 친구들을 음담 패설로 웃기는 데 재미를 붙인 몽룡이가 소개팅에서나 가족 저녁 식사에서 질퍽한 음담 패설을 늘어놓으면 대략 난감이다. 이 학습 과정에서는 일반화가 먼저 일어나고 변별이 뒤따르며 강화를 받은 행동뿐만 아니라 소고와 처벌에 따라 생기는 행동도 일반화된다. 소고와 처벌에 따라 생긴 행동도 일반화된다. 변별과 일반화는 역의 관계가 있으므로 변별이 많을수록 일반화는 적게 나타난다. 또한 변별은 조건화된 자극의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인 일반화보다는 발전된 학습 형태로 여겨지고 있다. 다음, 고차적 조건화. 기본적인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중립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연합시킨다. 조건 자극은 본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중립 자극이었다. 그러나 조건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무조건 자극처럼 조건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건화된 자극은 다른 중립 자극을 조건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가령 종소리에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계획에서 종소를 들려주기 전에 빨간 우산을 보여줘 조건화를 하면 나중에는 빨간 우산만 보고도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고차적 조건화, higher order conditioning, 고차적 조건화라고 한다. 이론상으로는 2차적 조건화, 3차적 조건화, 4차적 조건화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차적 조건화 이상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2차적 조건화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죠. 다양한 1차, 2차 강화물과 연합된 조건 자극을 일반화된 강화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반화된 강화물, 즉 1차, 2차 강화물과 연합된 조건 자극에는 미소, 칭찬, 돈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 고전적 조건화의 실제와 응용. 응용되는 게 이제 광고, 공포, 성도착증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광고. 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고전적 조건화의 예는 광고다. 광고에서는 자사상품을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자극, 즉 긍정적 정서 자극과 함께 제시한다. 보통 중립 자극인 상품과 긍정적 점수를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을 짝짓는다. 자동차와 미인, 그 다음에 상품과 꽃미남, 혹은 상품과 귀여운 강아지, 상품과 포동포동한 아기, 일종 이제 3B라고 해서 Beautiful, Beast, Baby 이런 것과 함께 제시한다. 한 광고를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중립 자극이었던 상품이 조건 자극이 되어 호감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상품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차 한 잔을 마셔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선전하는 제품을 마시면 그 사람이 내게 유발했던 기분 좋은 느낌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중립 자극을 불쾌하고 끔찍한 자극, 부정적 정서와 연합하는 광고도 있다. 예를 들어 이제 공익 광고, 콘돔 미착용과 성병 에이즈 환자, 술자리와 음주 운전사고, 이런 것들의 어떤 연합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자극의 힘을 받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광고의 얘기가 된다. 즉, 북중립 자극을 불쾌하고 끔찍한 부정적 정서, 자극과 연합하는 광고가 되겠다. 그 다음 공포. 고전적 학습 이론가들은 사랑, 증오, 혐오를 비롯한 우리 정서 반응 대부분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된다라고 여긴다. 사랑, 증오, 혐오 이런 정서 반응 대부분을. 특히 왓슨은 일종의 본능이라고 간주되던 불, 뱀, 어둠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 파블로프식 정서 반응이 대부분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된다 라는 것을 밝혔고, 이를 조건 정서 반응이라고 불렀다. 이 왓슨은 이 연구를 통해 비합리적 공포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법도 제시했다. 특정한 조건 형성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 반응을 제거하는 것을 역조건 형성이나 체계적 둔감화 방법을 사용한다. 역조건 형성, counter conditioning 이란 공포 자극과 긍정적 자극. 다시, 역조건 형성이란 공포 자극과 긍정적 자극을 연합해서 재조건화함으로써 공포감을 없애는 방법이다. 또한 체계적 둔감화, systematic desensitization 이란 두려워하는 자극이나 상황을 낮은 것부터 높은 쪽으로 단계적으로 접하여 공포증을 무뎌지게 함으로써 공포나 불안을 치료하는 행동치료 기법. 먼저 긴장의 이완을 유도한 후에 공포 대상에 대한 위계 순서를 결정하고 역조건 형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가상현실 노출 치료를 통해 조종자 훈련, 고소공포증, 비행공포증, 무대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역조건 형성, 체계적 둔감화, 그 다음에 가상현실 노출 치료, 위계 순서 결정한 체계적 둔감화, 그 다음에 성도착증. 파블로프는 관음증, 노출증, 패티시즘과 같은 성도착증의 원인이 무의식에 있다고 본 정신분석과는 달리 그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파블로프는 실험에서 개에게 전기 충격에 이어서 먹이를 줬다. 즉 전기 충격이 침 분비에 대한 조건 자극이 된 것이다. 다른 개들은 핀으로 찌르기에 대해서 침 분비를 학습했다. 실험 결과 이 개들은 이전에는 고통스러워하던 자극을 즐기는 듯이 행동했고, 전기 충격과 핀으로 찌르기는 그 혐오적 성질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다. 이와 같이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 성도착증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에도 적용했다. 혐오 치료, aversion therapy란 이전에는 좋아하던 부적절한 자극을 싫어하도록 만들므로써 적응력을 높이는 치료법이다. 즉, 부적절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을 불쾌한 반응, 예를 들어서 구토와 연합해서 복장 도착증, 노출증 이런 것에 적용한다. 다시, 혐오 치료, 이전에는 좋아하던 부적절한 자극을 싫어하도록 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이는 치료. 유모차만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한 기혼 남성은 유모차를 부수고 불지르고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혐오 치료를 해서 낫게 한 사례가 있다. 자, 조작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는 operant conditioning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operant 하면 보통 ICT 분야에서는 매개 변수 혹은 매개 변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조작 혹은 조작적 이렇게 형용사처럼 번역을 하고 있다. operant conditioning, 조작적 조건화. 이거는 에드워드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을 정교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이 조작적 조건화는 에드워드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을 정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효과의 법칙이란 것은 호의적 결과가 뒤따르는 행동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호의적이지 않은 결과가 뒤따르는 그런 행동의 출현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 이제 효과의 법칙이다. 행동 제어의 원리를 밝히는 행동공학으로 발전한다. 이 조작적 조건화와 고전적 조건화 혹은 조건 형성, 이것을 좀 비교해 보자면,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자극은 선행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지만,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의 선행 자극은 그 반응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다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의 선행 자극은 반응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이것은 자극간 짝짓기, 그러니까 SR 조건화 혹은 S형 조건화, 그러니까 자극 반응 조건화, 자극형 조건화인데, 그러니까 자극간 짝짓기인데,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반응과 자극 간의 짝짓기. 반응과 자극 간의 짝짓기. 그래서 RS 조건화, R형 조건화. 그러니까 반응 자극 조건화, 반응형 조건화라고 하고, 그리고 고전적 조건 형성은 역조건 형성. 그러니까 혐오 자극 치료, 체계적 눈감법, 그 다음에 노출 치료, 이런 게 있는데,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조성, 바이오 피드백, 시행착오, 노력과 오류, 손다이크 효과의 법칙, 도피 학습, 강화와 지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다. 파블로프가 반사적 행동의 조건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스키너는 스스로 방출하는 행동에 따른 조건화, 다시 스스로 방출하는 행동에 따른 조건화에 중점을 두었다. 가령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 맛있는 과자나 용돈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된 아이는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조작적 조건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를 실험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스키너 박스, operant chamber, G 실험을 했는데, 이 스키너 박스를 이용했었다. 스키너는 외부 자극에 따라 인출된, elicited, 이 인출된 행동과 스스로 방사하는 emit 행동을 구분했다. 다시, 스키너는 외부 자극에 따라 인출된 행동과 스스로 방사하는 행동을 구분했었다. 이 고전적 조건화에서 타액 분비, 동공 수축과 같은 무조건 반응은 먹이나 밝은 빛과 같은 무조건 자극이 유발한 대응적 인출 행동, elicited, 방사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하는 자극에 의존하는 대응 행동과는 달리 조작적 행동은 그 결과에 의해 통제가 된다. 그러니까 반응형 조건화, 반응 자극 조건화,
반응과 자극 간 짝짓기가 되는 것이죠. 스키너는 자극형 조건화 혹은 대응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에서 이거 S형 조건화, 대응적 조건화, 이것과 반응형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화를 구분했었다. 여기서 조작적 조건화는 쏜다이크의 도구적 조건화와 유사한 것이다. 반응형, 조작적 조건화에는 두 가지 일반적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강화가 수반되는 반응은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조작적 반응을 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모두 강화 자극이다. 이와 같이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그 강조점을 행동과 그 결과에 둔다.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강화 자극을 받기 위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며 이것을 강화 유관, reinforcement contingency, 강화 유관이라고 한다.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 그 자녀를 인사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강화물을 찾은 후에 아이가 인사할 때마다 즉시 강화를 주면 된다. 그러면 아이는 점점 더 인사를 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강화를 통제할 수 있다면 행동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문화를 거대한 강화 유관의 집합으로 본다. 스키너는 특정한 강화 유관에 따라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영국인은 영국인답게 조성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강화 유관, 이것은 이제 reinforcing contingency, 강화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유관 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징크스 같은 어떤 미신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이 비유관 강화다. 그리고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유관성 원리 혹은 유관성 관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contingency management라고, 그래서 결과를 수정함으로써 그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는 치료 전략, 이 유관성 원리가 되겠다. 다시 결과를 수정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시도하는 치료 전략, 이 유관성 원리가 된다. 이에 따른 어떤 전략으로 정적 강화 전략, 토큰, 예를 들어서 토큰 경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거 전략, 이런 것들이 있다. 조작적 조건화, 그 특성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조성과 연쇄 짓기, 그리고 미신적 행동. 일단 조성, shaping. 자, 조작적 조건화에서 조성, shaping이란 목표 행동에 점차 다가가는 유사한 반응들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절차가 조성이다. 배고픈 동물을 스캐너 상자에 넣고 자연적으로 레버를 누르고 먹기까지 기다린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험 동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표 행동과 유사한 반응부터 강화함으로써 보다 빨리 정확한 반응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조성인 것이다. 스캐너 상자에 들여보낸 쥐가 사람처럼 처음부터 레버를 누르고 먹이를 받아 먹을 수는 없다. 스캐너는 이 쥐로 하여금 레버를 누르게 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행동은 무엇이든 모두 강화를 했다. 처음에는 쥐가 레버를 바라보기만 해도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는 레버에 가까이 가면 먹이를 준다. 그래 마침내 쥐가 레버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레버를 건드리면 이제 먹이를 주는 식으로 해서 결국 쥐는 앞발로 레버를 누르기를 학습하게 되었다. 조형의 요소에는 어떤 반응은 강화를 받지만 다른 반응은 강화를 받지 못한다라는 차별 강화, differential reinforcement, 이 차별 강화와 목표 행동에 점차 가까워지는 반응만 강화를 받는다라는 계속적 접근, successive approximation, 계속적 접근,
다시 이 조형, 쉐이핑의 요소 두 가지, 차별 강화와 계속적 접근. 이러한 조성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가령 어린 자녀에게 한글을 처음 가르칠 때 엄마는 아이가 궤발, 개발이라도 글씨 비슷한 것을 모두 쓰면 이 모두를 칭찬해서 강화를 하며 점점 수준을 올린다. 재활치료사도 초기에는 환자가 목표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면 칭찬을 해서 점차 정확한 목표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 이것은 긍정적 조성의 예다. 그러나 유해한 행동의 조성도 있다. 시장의 장난감 코너에서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아이가 길에 누워서 울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에 지친 부모가 당장은 귀찮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장난감을 사주고 만다. 근데 다음에 또 아이가 때를 부리면 이번에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아이한테 또 지고 만다. 이러한 일이 거듭되고 나면 아이는 줄기차게 더 때를 부리게 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부모는 아이에게 점점 더 심한 때를 부리도록 몰아가고 있는 격이다. 아이가 이에 응해 제대로 된 분노 발작 행동을 하면 부모는 자신이 한몫 거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정말 황소고집이로구나 하면서 한탄을 한다. 이 부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의 행동을 조성한 것이다. 즉 유해한 행동의 방향으로 조성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성은 새로운 행동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것이다. 다음 연쇄짓기. 목걸이처럼 하나하나 연결된 행동을 학습하는 데는 행동 연쇄, behavior chain을 사용한다. 보통 복잡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쇄짓기를 많이 하는데 이 동물이나 사람에게 행동 연쇄를 이용하여 어떤 행동을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연쇄짓기, 체이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화 걸기는 수화기 들기, 버튼 누르기, 신호음 확인하기. 이닫기의 경우 내칫솔 고르기, 치약 뚜껑 열기, 치약 짜기, 컵에 양침물 받기, 치카치카 하기. 그 다음에 음식 주문하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리에 앉기, 메뉴 보고, 음식 고르고, 웨이터 불러서 주문하기, 음식 먹기, 돈 내고 떠나기. 이런 식으로 연쇄짓기의 행동 연쇄의 예를 들 수가 있겠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익혀야 할 목표 행동을 하나하나 작은 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연쇄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예에서처럼 과제 분석, task analysis, 이 과제 분석을 해야 된다. 과제 분석의 내용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이보다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더 큰 고리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연쇄짓기에는 첫 번째 고리 수행부터 강화하는 전향 연쇄짓기, forward chaining 하고 마지막부터 강화하는 후향 연쇄짓기, backward chaining 두 가지가 있다. 자, 전향 연쇄짓기, 후향 연쇄짓기. 이 연쇄의 각 고리는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강화를 받게 된다. 다음 미신행동. 스킨너는 실험을 하다 보니까 비둘기가 목표 행동과는 무관한 여러 가지 행동, 한 다리로 서기, 원 그리기, 머리 갸웃거리기 등 이런 것들을 무슨 의식처럼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실험 동물들은 우연히 어떤 행동을 하던 중에 강화를 받게 되면 그것이 강화받기와 무관한데도 그 행동을 반복하였다. 뜻하지 않게 자신의 우연한 반응과 강화물을 우연히 결합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강화물과 무관한 행동이 의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미신적 행동, superstitious behavior라고 한다. 자기 반응에 따라 강화를 받는 것이 유관 강화, 강화 유관, 강화를 받기 위해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 자기 반응에 따라 강화를 받는 것, 이게 유관 강화인데 에 비해 학습자의 행동과는 독립적으로 강화를 받는 미신적 행동의 경우는 비유관 강화, non-contingent reinforcement라고 한다. 우리가 징크스라고 부르는 여러 행동도 미신적 행동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우연히 미역국을 먹고 시험을 봤는데 낙제했다거나
우연히 빨간 양말을 신고 소개팅 갔는데 퇴짜를 맞았다든가 하는 것이 부의어다. 다음 강화와 강화 계획. 강화의 정의를 좀 봐야 되겠고, 강화 계획의 중요성, 소거와 자발적 회복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다. 강화 (reinforcement)란 어떤 반응이나 행동이 일어난 후에 보상을 제공하거나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보상을 제공하거나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그 반응이나 행동을 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사상을 강화 (reinforcement라고 한다. 이 고전적 조건화에서 강화는 조건 자극과 연합된 무조건 자극 정도로 단순한 데 비해서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었고 조작적 조건화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강화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화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첫 번째 나뉘게 된다. 어떤 행동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가 원하는 것을 주면 정적 강화이고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해주면 부적 강화이다. 즉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강화는 어떤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적은 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부적이란 개념은 없애준다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벌은 원하는 것을 빼앗거나 원치 않는 것을 부과한다 라는 점에서 강화는 반대가 된다. 그리고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인 반면에 벌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스키너는 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 주된 이유는 벌이 비효과적이며 행동을 억압하는 일시적 효과가 있을 뿐 처벌의 위험이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 정적 강화에는 좋아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건데 칭찬이나 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부적 강화에는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건데 이 훈련을 면제한다든가 화장실 청소를 면제한다든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경고음을 제거한다든가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두통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적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정적 처벌은 싫어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다. 벌점, 화장실 청소, 체벌, 욕설, 주차 딱지 이런 것들은 정적 처벌이겠다. 부적 처벌은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이것을 금지한다든가 게임을 금지한다든가 외출을 금지한다든가 용돈을 감액한다든가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리고 부적 강화물은 반응 후에 제거함으로써 그 반응을 강력하게 만드는 자극. 다시 부적 강화물을 반응 후에 제거함으로써 그 반응을 강력하게 만드는 자극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프리맥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프리맥의 원리는 더 선호하는 행동이 덜 선호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정적 강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프리맥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둘째, 강화물의 종류,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 1차 강화물과 2차 강화물. 다시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리고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화물을 나눠볼 때 1차 강화물과 2차 강화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1차 강화물, primary reinforcer, 이것은 음식이나 성적 자극처럼 다른 조건이나 사전 학습이 없이 그 자체만으로 강화하는 속성이 있는 선천적 강화물을 1차 강화물이라고 한다. 1차 강화물은 그 효과는 강력하지만 가지수가 적고 학습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
한편 2차 강화물, secondary reinforcer는 1차 강화물과 연합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강화력을 갖기 때문에 조건 강화물, 다시 2차 강화물을 조건 강화물이라고도 한다. 칭찬, 돈, 인정, 미소, 긍정적 피드백, 인정,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칭찬, 인정, 미소, 긍정적 피드백, 돈, 이런 것들이 2차 강화물 혹은 조건 강화물이 될 수 있다. 2차 강화물의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1차 강화물에 의존한다.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돈을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돈이 많은 1차 강화물과 연합되어 막강한 강화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교할 개념으로 즉시 강화물, 지연 강화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숙, 충동 제어와 관련된 강화물이 되겠다. 그 2차 강화물은 1차 강화물보다 강화하는 힘은 좀 약하고 연합에 의존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또 큰 장점들이 있다. 1차 강화물은 강화가를 빨리 상실한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라도 그것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물리기 때문에 그만큼 초콜릿의 강화력은 약화된다. 그러나 2차 강화물은 강화력이 감소하는 속도가 그보다 훨씬 느리다. 다음 2차 강화물은 1차 강화물보다 행동을 즉각적으로 강화하기가 쉽다. 말한테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걷기를 훈련시킬 경우 일단 딸깍 소리를 말이 좋아하는 귀리 하고 짝지어 조건을 일단 하고 나면 그 딸깍 소리만으로도 말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2차 강화물은 1차 강화물보다 훈련이나 실험을 하는 과정에 방해가 덜 된다. 음식 먹기나 마시는 것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해야 하지만 딸깍 소리나 칭찬은 행동을 중단시키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화할 수 있다. 2차 강화물은 또한 1차 강화물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음식은 배고플 때만 효과적이지만 그것과 연합된 2차 강화물은 배고플 때도, 목마를 때도 또는 결핍되지 않았을 때에도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강화물과 연합된 강화물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강화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제 돈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러니까 돈은 2차 강화물, 조건 강화물, 일반 강화물에 다 속하는 것이다. 강화계획, 강화물에 의해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혹은 규칙, 이것은 이제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화를 주는 방식을 기술한 것으로 특정한 행동을 언제 어떤 비율로 강화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 강화 계획이다. 이 강화 계획, reinforcement schedule의 특성에 따라서 학습자의 수행에는 독특한 패턴과 비율이 나타난다. 이러한 강화 계획의 효과는 잘 입증되는데, 흔히 강화 계획의 효과는 게으름이나 야심 같은 성격 특질로 불리지만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만 강화 계획의 차이를 반영할 뿐이다. 이 강화는 연속 강화와 부분 강화 또는 간헐적 강화로 나뉜다. 이 강화 계획에서 가장 단순한 것이 연속 강화다.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둘기가 단추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이다. 이 학습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부분 강화를 쓰면 그 반응을 습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속 강화를 사용한다. 그러나 현실이나 자연 환경에서는 연속 강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화물에 둔감해지게 하는 단점이 있다. 실제 생활 속에서도 선행을 해도 늘 강화를 받을 수는 없다. 동일한 선행을 해도 경우에 따라 강화를 받기도 하고
간과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보다 자연스러운 강화를 부분 강화, partial reinforcement 또는 간헐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 부분 강화 또는 간헐 강화라고 한다. 이것은 획득 시간은 연속 강화에서보다 느리지만 속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이 간헐 강화 계획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정 비율 계획, 변동 비율 계획, 고정 간격 계획, 변동 간격 계획의 네 가지다. 고정 비율 계획, FR, Fixed Ratio. 이것은 반응이 정해진 수만큼 일어난 뒤에 강화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지런히 많이 반응을 하고 강화 후 휴지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게임, 성과급, 그 다음에 상릴 이런 것들은 고정 비율 계획, 반응이 정해진 수만큼 일어난 뒤에 그때 강화를 하는 것이 고정 비율 계획. 그 다음에 변동 비율 계획, VR, Variable Ratio. 강화하는데 필요한 반응의 수가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평균 몇 회마다, 그러니까 평균 몇 회마다니까 2회째나 6회째, 그때마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 꾸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고, 이 강화를 하고 난 후에 휴지가 고정 비율 계획에서보다 덜 나타나고 휴지 기간도 더 짧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사냥감을 잡는 것, 몇 회마다 한 번,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돈 받는 영업사원, 하나 팔 때마다. 그 다음에 카지노 도박, 그러니까 평균 몇 회마다, 몇 회마다가 아니고 평균 몇 회마다. 그 다음에 고정 간격 계획, FI, Fixed Interval. 일정한 간격이 지난 후에 강화를 한다. 그러니까 몇 시간마다 강화 후 휴지가 나타나며, 예를 들어서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그 다음에 1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가 막 떠나고 나면 딴짓을 하다가 정시가 되면 주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도 몇 시간마다 강화를 하는 고정 간격 계획이 되겠다. 이것이 고정 간격 계획에서는 그 보상 예상 시간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반응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변동 간격 계획, VI, Variable Interval.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몇 시간마다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간격이 평균점을 기준으로 변화되는데 이 꾸준한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 사냥꾼을 노리고 매복한 사냥꾼, 그럼 낚시꾼, 그 다음에 야생동물 전문 사진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것들은 전부 다 변동 간격 계획, 평균 몇몇 시간마다의 예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강화 후 휴지란 말을 썼는데, 포즈. 그 피험자가 강화를 받은 후에 반응을 하지 않고 휴식하는 것, 잠깐 휴식하는 것, 이게 강화 후 휴지가 되겠다. 다음, 강화 계획의 중요성. 강화 계획의 연구 결과는 실험실 속에서나 통하는 인위적이며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있다. 인위적이거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격이 개인이 과거에 받은 강화가 누적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가령 영수라는 아이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력의 부족
그리고 영희라는 아이가 신기록을 깨려고 노력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끈기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태서라는 아이가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설명해야 할 행동을 명령하고 있을 뿐이며, 연구자들은 그것이 강화 계획의 특성을 반영할 뿐이라고 본다. 그리고 강화 계획의 연구는 다른 방법으로는 답하기 힘든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서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화의 빈도인가 아니면 그 양인가. 즉 자주 주는 게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한 번에 왕창 주는 게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주는 게 더 효과적인가. 대체로 보면 양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하며 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일정한 간격을 두기보다는 드문드문 주는 것.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이라는 것은 고정 간격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드문드문 주는 것, 변동 간격 계획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강화 계획의 연구는 개인마다 나타내는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커다란 심연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변동 비율 계획, VR, 변동 비율 계획, 평균 몇 회마다 이게 변동 비율 계획에 따라 나오는 먹이를 위해 원반을 쪼는 비둘기를 본 다음에 전자 오락실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소거와 자발적 회복. 소거와 자발적 회복. 소거란 강화를 받아 발생 빈도가 증가된 행동이 강화의 중단으로 발생 빈도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현상. 이 소거이다. 이 강화를 중단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는 소고 격발, extinction burst, 소고 격발이다. 이 소고 격발, 자신이 반응을 약하게 해서 강화를 안 주는 건가 해서 보다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해도 강화를 받지 못하면 조건화된 행동은 안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된다. 또한 강화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시도해 보거나 과거에 강화받았던 행동을 다시 해보기도 한다. 또한 감정적 행동, 특히 공격적 행동을 표출하기가 쉽다. 이 쥐의 경우 레버를 눌러도 먹이가 안 나오면 레버를 물어 뜯거나 옆에 있던 다른 동물을 공격한다. 한 번의 소고로는 행동을 없애는데 충분치 않을 경우도 있다. 가령 고장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는데 실패한 사람은 그 다음날 재시도를 할 수가 있다. 때를 부려도 엄마가 못 본 척 무시를 하며 아이가 지쳐서 그걸 멈추지만 며칠 뒤 다시 때를 부려보고 만일 그때 엄마가 반응한다면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때를 부리게 된다. 자발적 회복, spontaneous recovery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조건 자극을 제시하면 피험자나 피험 동물이 소거되었던 조건 반응을 다시 보이는 현상이 자발적 회복이다. 그 다음 조작적 학습의 실제와 활용. 첫 번째 동물사육과 훈련. 우리가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에서 많은 동물들의 묘기, 돌고래 장난이나 카트를 끌고 장을 보는 돼지, 피아노 치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기까지는 조작적 조건화의 공이 크다. 또한 조작적 조건화 절차는 신통하게도 장애인을 도와주는 길잡이 개를 훈련시키는데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 오늘날 동물 조련사와 사육사는 정적 강화, 그러니까 원하는 거 주는 거, 그다음 조성, 그리고 연쇄의 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대략 한 60-70년 전에는 오로지 부적 강화와 처벌에만 의존했었다. 사육사가 코끼리의 발에 생긴 굳은 살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코끼리로 하여금 벽에 난 구멍에 발을 넣도록 해야 된다. 조작적 조건화의 조형을 사용한 예를 보면 벽에 가까이 가면 딸깍 소리와 당근 조각 제시하고
왼쪽 앞발을 땅에서 떼는 것을 강화하고 발을 몇 인치 드는 것을 강화하고 벽에 난 구멍 쪽으로 움직이도록 강화하고 벽에 난 구멍에 발을 넣도록 이렇게 강화한다. 다음 자기 통제, self-control. 자기 통제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자기 통제라고 한다. 그 담배 끊으면 의지력이 대단하구나. 독하기도 하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나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들은 이러한 내면의 의지력을, 즉 자기 통제 이런 것을 외적 강화와 처벌에 의한 학습의 결과로 본다. 다시 조작적 조건화 이론들은 이렇게 담배 끊는 것처럼 이런 것을 내면의 의지력이란 이것을 외적 강화와 처벌에 의한 학습의 결과로 본다. 이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로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자기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억제, 거리두기, 주의 분산, 박탈과 포만, 목표를 타인에게 알리기, 행동 관찰과 같은 자기 통제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물리적 억제란 나에게 이롭지 않은 상황을 아예 차단하는 것으로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 사람은 걸쭉한 회식자를 멀리하고 그리고 아침에 혹은 야참 시간에는 운동을 해서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행동 관찰이란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일일 운동량을 직접 체크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섭취 음식 일지를 쓰는 것이다. 특별한 치료법을 쓰지 않고 단순히 행동을 모니터하기만 해도 자기 통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망상과 환각. 기질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망상, 환각, 그 밖의 기괴한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는 강화와 함수 관계에 있다. 즉 환자가 병적 행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자주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은 강화 행동을 보이면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주변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 발생 빈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자해행동. 자폐증이나 정신지체인들은 자신을 물고 꼬집기, 자기 눈 찌르고 머리 부딪히기와 같은 여러가지 자해행동, self-injurious behavior, 자해행동을 한다. 로바스는 과거에는 기술적 장애로만 알았던 자해행동이 특정 상황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볼프 등이 관찰한 결과 한 학생의 자해행동을 촉발하는 것은 교사의 요구였었다. 이 학생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요구하면 자해행동을 한다. 이러한 연구는 자해행동이 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즉 파괴적인 자해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싫어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학습한 것이다. 자해행동이 강화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한 비혐오적 치료법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칼 등은 자해적일 정도로 심하게 몸을 끓는 10세 소년을 관찰한 결과 대개 끓기가 집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부모의 관심을 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론상으로는 부모가 그 행동을 완전히 무시하면 되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게 몸을 끓일 때는 타임아웃, 즉 처벌을 하는 한편 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강화, 즉 정적 강화를 주었다. 소년에게 끓어서 생긴 궤양의 수를 줄이면 매주 박물관이나 스케이트장에 데려가겠다라는 강화를 제시한 거다. 이것은 처벌, 그리고 정적 강화, 처벌은 행동의 감소, 그 다음에 정적 강화는 행동의 증대인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방법이다. 이 연구가 끝날 무렵 소년의 몸에는 궤양이 단 2개이 남았고 그것도 거의 나은 상태였었다. 그 다음에 창의성.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들은 창의성, creativity, 이 창의성이 선택받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습된 행동이라고 본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이나 반응을 할 때 강화를 하면 학습자는 특이한 행동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가령 프라이어의 돌고래인 말리아는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 창의적이 되는 것을 학습했다. 그러니까 돌고래가 창의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연구자는 고래가 어떠한 행동이라도 수행하기만 하면 강화했던 것이다. 이 창의성이란 말이 있는데 창의성의 요소에 다섯 가지 정도를 제시하기도 한다. 전문성, expertise, 이거는 지식에 기반을 둔 거고, 그 다음에 상상력, 사고기술. 이것은 새로운 패턴을 연계하는 기술이다. 상상력, 사고기술. imaginative thinking skill. 그 다음 모험 지향적 성격. 의지와 관련된 건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모험 지향적 성격. venturesome personality. 그 다음 내재적 동기. 1차적 동기화와 관련된 건데, intrinsic motivation. 그 다음에 창의적 환경. 이거는 네트워크 정서 지능을 보유한 거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다 창의적이다. creative environment. 다시, 창의성의 다섯 가지 요소, 지식 기반의 전문성, 새로운 패턴을 연계하는 상상력, 사고기술, 그리고 의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모험, 지향적 성격, 그 다음에 1차적 동기화를 담고 있는 내재적 동기, 그리고 네트워크 정서지능,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다 창의적이 되는 창의적 환경, 전문성, 상상력, 사고기술, 모험, 지향적 성격, 내재적 동기, 창의적 환경,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요소가 되겠다. 네 번째, 관찰학습. 사회적 학습, 대리학습, 무시행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인지와 관련된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처럼 부모 노릇이 어려운 것은 자녀들이 말로 하는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눈으로 보는 부모의 실제 행동을 따르기 때문이다. 너만은 똑바로 걸어라 하고 입이 닳도록 타일러도 어린 개는 어미 개를 따라 옆으로 걷고, 아무리 바른 자세를 강조해도 아빠가 누워서 TV를 보면 애들도 모두 비스듬히 누워서 본다. 본 대로 하는 거다. 자녀의 공격적 행동을 없애기 위해 부모가 체벌을 할 경우 자녀는 무서운 부모 앞에서는 착한 아이 신용을 하지만 만만한 상대에게는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공격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인간의 학습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직접적 경험에 의한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관찰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관찰 학습의 능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수영, 운전, 의과대 학생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기를 어떤 강화를 통해 조정하는 것은 너무 느릴 뿐만 아니라 위험이 따른다. 우리는 남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해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관찰학습을 사회적 학습 또는 대리학습이라고도 한다. 즉 무시행학습인데 주의 집중, 타지, 운동재생, 동기, 모티베이션, 주파운동이라 해가지고 주의 집중, 타지, 운동재생, 동기, 이게 이제 무시행 학습의 어떤 절차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반두라. 반두라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 결정론을 중시했었는데, 자기 효능감, 모델링, 사회학습 이론, 보보 인형, 보보 인형에서는 공격성 동기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그런 실험이 있고, 이 자기 효능감은 어떤 통제 소재를 쓰는가에 따라 다르다. 어쨌든 반두라는 관찰학습과
관찰학습과 모방이라는 것을 구분했었다. 관찰학습에는 모방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모방은 단순히 자신이 본 것을 따라하는 것인데 비해서 관찰학습은 보고 배운 것을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데 지침이 되는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찰학습을 통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운다. 모방은 모델의 실패도 따라하는 것인 반면에 대리학습은 모델이 실패한 모습을 보고 자신은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모델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대리학습은 정반대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대리학습인 반면에 모방은 실패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습 이론에서는 강화를 학습의 필수 요소로 본다. 또한 관찰학습을 인정한 밀러와 달라드도 먼저 유기체가 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 강화가 수반될 때에만 관찰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반두라는 학습과 수행을 구분했고 관찰학습은 언제나 일어나며 관찰학습 능력이 생기고 나면 보고 들은 것을 학습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라고 했다. 즉 학습이란 것은 강화가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학습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데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찰학습의 특징. 관찰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한 행동과 직접 받은 강화를 통해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상이나 벌을 받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기 때문에 관찰학습은 무시행학습 또는 대리학습, vicarious learning 이라고도 한다. 이 관찰학습은 주의집중과 그다음 파지, 운동재생, 동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며 거기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잠깐 보면 주의집중 과정은 그 모델의 특성과 관찰자의 특성 혹은 속성 이게 이제 중요한데 주의집중 과정에서 이 모델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그 특유성 그다음에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 가치 그다음에 그 복잡성 그리고 우세한 정도 그리고 기능적 가치 다시 주의집중 과정에서 그 모델이 갖고 있는 특성에 이제 관련된 것으로 그 모델의 특유성 그 다음에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 가치 그 복잡성 우세한 정도 기능적 가치 이게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관찰자의 속성으로는 감각 능력 그 다음에 그 관찰자의 각성 수준 지각 갖춤새 그 다음에 인지 능력 그 다음에 관찰자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관찰자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다.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파지 과정 이것은 기억 과정 혹은 보존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상징적 부호화 그러니까 언어나 이미지에 대한 부호화 그리고 인지적 조직화 그리고 인지적인 시연 이거 파지를 하는데 시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적 시연 인지적이거나 행동적인 시연 그러니까 시연의 활성이 필요한 것이다. 파지 과정에 이와 관련해서 관찰자의 속성으로는 인지 기능이나 인지 구조가 그리고 운동재생 과정에는 그 인지적 표상 그리고 행동의 관찰 피드백 정보 그다음에 개념의 배합 이런 것들이 운동재생 과정에서 개념이 되겠는데 다시 인지적 표상 행동의 관찰 피드백 정보 개념 배합 그 운동재생 과정에서 관찰자의 속성으로는 신체 능력과 요소 하위 기능 이런 것들이 그 속성이 되겠다. 그 다음에 동기 과정, 자기 강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동기 과정은 외적 유인물, 대리적 유인,
자기유인, 관찰자 속성 이런 것이 동기과정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 동기과정에서 외적 유인물과 관련해서는 그 감각적 유인물, 현실적 유인물, 사회적 유인물, 통제 이런 것이 외적 유인물이 되어 있고 대리적 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유인. 이 자기유인에는 유형적 자기유인, 그다음에 자기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자기유인이 있다. 그리고 관찰자의 속성으로는 유인선호, 그러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다음에 사회 비교적 편견. 편견도 관찰자의 속성이 되겠다. 사회 비교적 편견. 그 다음에 내적 기준,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속성이 되겠다. 다시, 주파운동, 관찰학습 과정 4가지, 주의집중과정, 파지, 그러니까 기억 보존 과정인 파지 과정, 운동 재생 과정, 동기, 자기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동기 과정. 다시 살펴보면, 주의 집중 과정, attention.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모델의 행동과 그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관찰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만약 모델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측면에 주목을 한다면 관찰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도 집중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델의 자극 특성과 관찰자의 특성이다. 다시 모델의 자극 특성과 관찰자의 특성. 관찰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려면 모델 자신이나 행동이 관찰자의 주의를 이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회자되는 효리나 오바마의 영향력에서 보듯이 우리들은 유능하고 호감이 가며 인격이 훌륭하고 유명한 인물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베르테르 효과, 자살 모방이라는 베르테르 효과도 또한 관찰자의 과거의 학습 경험이 대리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관찰학습, 사회적 학습, 무시행 학습인 대리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관찰자의 과거의 학습 경험이 대리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드라마를 본다고 해도 의상 디자이너는 배우의 복장에, 그리고 요리사는 밥상에 있는 음식과 상차림에,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상호작용 방식에, 조폭은 배우의 공격행동 이런 것에 더 주목한다. 학습자의 연령이나 정서 상태와 같은 변인도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단 파지 과정, retention, 기억 과정, 보존 과정이라고도 하고 이 파지 과정은 관찰한 행동을 기억하는 것이다. 관찰자가 주의 집중을 했다 해도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관찰학습은 일어날 수가 없다. 관찰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델의 행동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억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관찰한 행동들을 보통 언어로 표상을 해서 기억을 하는데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것, 뭐 이런 춤이라든가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은 이미지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파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지적인 시연이다. 인지적 시연은 언어나 이미지의 형태로 기억한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기나의 우아한 스케이팅 동작이나 어떤 유명한 배우의 춤 동작을 속으로 그려보는 인지적인 시연은 파지 과정에 큰 도움을 주어 학습을 촉진하게 된다. 머릿속에 그 운동이나 동작을 그려보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 예가 된다. 운동 재생 과정, behavioral production. 운동 재생 과정은 기억하고 있는 모델의 행동을 자신의 몸과 행동으로 다시 해보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의 머리로는 많은 것을 학습을 한다 해도 운동 능력이나 신체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면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리고 관찰한 행동을 잘 재생하려면 그 기억을 토대로 수영, 운전, 스케이팅 등을 실제의 몸놀림으로 실행을 해보아야 된다. 이러한 운동 재생의 과정을 통해 관찰자는 모델의 행동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동을 모방하여 정확하게 재생하려면 운동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운동 기술은 관찰만 해서는 완벽하게 습득되지 않으며 신체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연습을 필요로 한다.
다음에 동기과정, motivation. 관찰학습에서는 강화가 필요하지 않고 직접적인 경험도 필요 없다. 이 관찰자는 남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해서 기억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 이렇게 기억의 창고에서 특정한 행동을 꺼내어 수행하도록 하는 데는 강화라는 동기적 요소가 필요하다. 반두라의 경우 학습에서는 강화가 없어도 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나지만 그 수행을 할 때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수행을 구분했던 거죠. 이에 비해 이제 밀러와 달라드는 강화가 수반될 때에만 관찰학습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이에 반대해서 이제 반두라가 다른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관찰자는 학습한 행동을 실행을 하면 강화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운동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직접 수행해 보려는 동기가 없으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관찰학습의 대상인 모델이 특정한 행동을 한 후에 강화를 받았다면 그걸 본 관찰자로 동기화되기가 쉽다. 예를 들어 선행을 한 학생, 효부, 친절사원 이런 몇몇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를 촉발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상과 같이 관찰학습은 주의집중, 파지, 운동재생, 그리고 동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만약 관찰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에 주목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기억은 하는데 몸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보고 싶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관찰학습과 관련해서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 행동 혹은 관찰을 했을 때 흥분하는 전두엽의 뉴런을 거울 뉴런이라고 한다. 모방과 언어 행동, 공감 기능을 갖고 있다. 다음 관찰학습의 실제와 활용. 첫 번째 대중매체 텔레비전하고 이제 사회적 학습 그리고 공포증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학습의 실제와 활용이 되는데 일단 대중매체와 TV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관찰학습의 장이다. TV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대체로 폭력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될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어떤 범죄자도 자신의 범죄 전모를 일일이 보고하고 상세히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중매체나 TV는 드라마, 쇼, 주사극,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가 안방에 편안히 앉아서 흉악한 행동의 전모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를 받는 것까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참고로 매매라는 개념인데 혹은 이제 발음은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 매매 생물 분야에서는 비유전적인 문화요소 비유전적인 문화요소를 밈이라고 한다. 매매 유전자가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 되겠다. 모방 등으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 비유전적인 문화요소 이것이 밈. 근데 심리사회 분야에서는 이 밈을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요소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요소 이것을 밈이라고 한다. 그 다음 공포증의 치료 대리학습 절차는 여러가지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치료를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초산부에게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임산부용 비디오가 그리고 치과 가기를 싫어하는 아동에게는 비슷한 또래 아동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료받게 되는 과정을 담은 비디오가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로 하여금 개를 쓰다듬으며 놀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다. 반두라는 그 모델이 목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준 후에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모델링과 역조건 형성을 결합한 참가자 모델링 기법을 통해 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극적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 모델링 기법이란 모델이 어떤 행동을 시범으로 보여준 후에 모델이 직접 관찰자를 인도하여 관찰자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반대로 보고 인형은 관찰을 통해서 유사한 상황에서 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 다시 관찰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학습했다. 어쨌든 관찰학습은 인간의 행동 발달이 칭찬이나 비하이 아닌 관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모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아이가 나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 라는 누구나 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사실을 우리 부모들에게 깨우쳐준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내가 아끼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5번째, 인지적 학습. 통찰학습과 정보처리 이론 두 가지를 보는데, 자, 인지적 학습 이론가들은 자극 반응의 연합 이론과는 달리 학습을 단순한 외현적 반응의 변화가 아니라 내현적 변화로 보며 이해 통찰력 목적과 같은 정신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주장의 토대는 1920년대를 전후하여 독일에서 움튼 심리학파인 형태 심리학이다. 그러니까 게슈탈트 심리학.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이다 라는 이들의 구호에서 보듯이 형태 심리학자들은 학습자가 세계를 유의미한 전체, 즉 감각적 요소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로 경험한다고 믿는다.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주로 지각현상에 관심을 가진 장이론가, 필드 시어리, 이 그룹들 르윈 같은 경우 환경, 생활공간, 문화, 심리적 환경을 얘기한 장이론가였기 때문에 학습은 지각의 한 경우이며 인지현상이다. 즉, 이 형태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시행착오가 아닌 인지현상으로서 학습자는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즉,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지적 학습의 대표적 이론인 쾰러의 통찰설, 그리고 루빈의 장이론, 그리고 톨만의 인지도 학습 중에서 쾰러의 통찰학습과 학습의 과정 및 기억을 다루는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저번 통찰학습, insight learning이라고도 하는데, 이 통찰학습은 문제 사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인지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과 결부시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통찰이란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어떤 문제에 대한 인지적 해결책의 발견이나 심리 치료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 이해와 관련이 있다. 이 쾰러는 원숭이 연구를 토대로 통찰학습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쾰러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문제 해결은 단순한 과거 경험의 집적이 아니고 경험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구조 변화의 과정이다. 경험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구조 변화의 과정. 둘째, 통찰은 탐색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탐색은 단순한 우연만을 위주로 하는 시행착오와는 다르다. 셋째, 통찰은 실험 장면에 의해 좌우되는데 장면 전체가 잘 보이면 잘 볼수록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넷째, 통찰학습은 문제의 종류나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쾰러는 통찰학습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전체 과정을 체계화하는 체제화 법칙과
종속된 법칙으로서 유사성, 근접성, 폐쇄성 및 연속성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유사성의 법칙이란 같은 것끼리 묶어서 보는 것이고, 근접성이란 가까이 있는 걸 묶어서 보는 것이며, 폐쇄성의 법칙이란 따로 떨어져 있는 불완전한 모양을 완결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 연속성 법칙은 자극을 하나하나 따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통찰학습의 과정은 첫 번째, 학습자가 직면한 문제 장면은 학습자에게 일종의 인지 불균형, cognitive disequilibrium을 일으켜서 학습을 촉발하는 동기를 준다. 문제 장면이 인지 불균형을 일으켜서 학습을 촉발하는 동기를 준다. 문제 장면을 탐색을 하고, 이러한 탐색은 시행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 한 요소와 다른 요소와의 관계, 부분과 전체 장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계의 이해 또는 파악의 형성, 통찰을 바탕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통찰학습의 특징을 여기까지 보면, 첫 번째, 문제 해결은 갑자기 일어나며 완전하다. 흔히 아하 현상이라고 불리는 통찰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처럼 한순간에 일어난다. 통찰의 법칙은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시행착오의 법칙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행동을 실제로 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탐색하는 숙고의 시기에 여러 가지 가능한 해법을 머릿속으로 궁리를 해본다. 이와 같이 숙고하는 중에 정확한 가설이 떠오르는 순간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 통찰에 따른 문제 해결의 수행에는 거의 오차가 없고 원활히 이루어진다. 셋째, 통찰에 의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상당 기간 동안 잘 기억되고 유지가 된다. 네 번째, 통찰에 의해서 터득한 원리는 쉽사리 다른 상황에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한 장면에서 찾은 문제 해결법을 다른 장면에도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전위, transposition이라고 한다. 다시, 한 장면에서 찾은 문제 해결법을 다른 장면에도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전위, transposition이라고 한다. 참고로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에 전위, displacement가 있는데, 이것은 분노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 분노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 displacement. 그 다음에 전위, transference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 인지학습 이론의 적용. 통찰학습을 교육의 실제에 적용할 때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습의 중요한 조건은 문제 장면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적 특성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본질적 특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학습 문제를 구성하고 제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발견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식을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표현 양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 기계적 학습보다는 더 영속성이 있고 전이도 잘 되는 이해력을 높이는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그 목표가 학습자에게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즉,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정답을 알아내는 수렴적 사고와 함께 창의력으로 이끄는 확산적 사고와 통찰을 길러준다. 다음, 정보처리 이론. 정보처리 이론,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란 정보가 입력되고 저장되며 기업으로부터 인출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이다.
이 정보처리 이론은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기초하여 인간의 기억과 학습의 과정을 모사한 절충적 이론으로 특정한 한 가지 이론에 기초하거나 한 이론가가 주장한 것이 아니다. 즉 여러 가지 이론의 장점을 취해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쉽게 엮어놓은 조각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의 특징은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머릿속의 인지 과정을 현재로서는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인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유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정보 처리 과정은 첫 번째 부호와 인코딩,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지, retention, 세 번째 인출, retrieval, 세 가지다. 부호화는 정보를 우선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이고, 파지는 부호화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출은 필요할 때마다 저장된 정보를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다. 정보처리 과정 이론의 전형적인 개념 모델에서는 기억의 과정을 감각기억 또는 감각수용기억, 단기기억 또는 작업기억, 그리고 장기기억, 이 세 단계이다. 다음, 정보처리 이론의 적용. 감각수용기의 특성을 보건대 학생에게 제시된 정보는 일순간만 지속되며 즉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곧 쓰러짐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수업, 대화, 연설하는 중에 청자는 지각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물리적 도구 사용하기, 지각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그 다음에 지각자의 감정을 자극하기, 그러니까 정서적 각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든가 이름을 부른다든가, 그 다음에 일부분을 강조하기, 밑줄을 딱 떠라는 거지. 이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잘 인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호화가 잘 되어야 한다. 에겐과 포착에 의하면 부호화의 처리 과정을 촉진하는 수단은 능동성, 조직화, 정교화, 그러니까 관련성을 가지는 이제 어떤 정교화, 그리고 기억술이다. 학습이 더욱 촉진되기 위해서 교사는 먼저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능동성, 낱낱의 정보를 몇 개로 묶어서 제시하며 조직화, 여러 정보들 간의 관련성을 가능한 한 많이 알려준다. 정교화. 그리고 조직화와 정교화만으로 부호화되기 어려운 내용은 기억술을 활용하도록 이끌어준다.